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커피 한 잔 사려고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가 시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시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는 고급스럽게 한껏 꾸민 어떤 여자가 시모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쪽은 내 추치야.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 시모는 그 여자를 저에게 주치의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순간 알 수 없는 수상함이 느껴졌고 둘 사이가 그냥 의사와 환자의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된 저는 그 여자가 일한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상상 초월한 복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들도 이러고 산다고 생각하며 별일 없이 사는 일상이 더 큰 행복이겠지 생각했죠. 자기야, 얼른 일어나. 10분만, 아니 5분만. 아침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우면 한 번에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5분만을 외치던 남편은 15분 뒤에 겨우 일어나곤 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남편이라서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줬는데 가끔은 먹기 싫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냥 자는 게 더 좋으니 밥은 됐다고 깨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침엔 커피 한 잔 내려주고 먼저 출근할 때가 많았어요. 아침밥부터 깨워주는 것까지 결혼하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흰 정말 공평하게 반반으로 살자 했었지만 결국은 일하는 시간이 짧은 제가 집안일을 더하게 되고 어느새 혼자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기야, 퇴근했어? 아니, 아직 일하는 중. 일 마치고 부서 회식도 있어서 오늘 많이 늦을 거야. 그래?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야근 아니면 회식으로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는 사람은 저였고 자연스레 집안일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돈을 더 벌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간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든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나 저였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야근이 많은 걸 어떡해.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나도 힘들어. 집에 와서 또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은 언제나 저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고 시댁에 제가 잘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 고맙다고 해주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참 그랬습니다. 속상하고 섭섭한 게 쌓여가도 저렇게 말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해주면 바로 풀려버렸으니까요. 시댁은 제사도 많은 편이었는데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 혼자뿐이라 나름 시댁에도 잘하고 살았습니다. 제사가 평일에 있으면 남편은 당연히 바빠서 늦게 오곤 했는데 그전까지는 저는 시모와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 집안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제가 나서서 제사를 줄이자, 하기 싫다 이런 말로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맞춰가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시모를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려다가 들린 카페에서 주문 후 빈자리에 앉았는데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다가 시모가 보였습니다. 동네도 아니고
시댁 근처도 아닌 회사 근처 카페라 시모가 이곳은 어쩐 일이신가 싶었고 또 우연히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저는 시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어떤 여자와 대화 중이었는데요. 딱 봐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습니다. 좀 더 오버해서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 사이로 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머 주영아, 여기는 어떻게 왔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어머님도 참, 저희 회사가 요 근처에 있잖아요. 어머, 그랬나? 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쪽은 저기 내 주치의야. 주치의요? 나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나 봐주시는 의사분이셔. 가끔 만나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래. 그러시구나.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낄 틈은 없어 보였고 쉬모 역시 앉으라는 말씀도 없으셨기에 제가 주문한 커피만 받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통창 안으로 두 사람을 보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는 내내 시모가 주치의라고 소개하면서 어색하게 웃던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줄려봤다가 친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따로 있어서 굳이 밖에 나가서 먹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은 같은 부서 직원들이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으니 나가서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난 그냥 여기 식당에서 먹을게. 다녀와. 안 돼요. 왜 안 돼? 예약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5명. 주문까지 해놓은 거라 꼭 같이 가야 해요. 피곤하고 또 귀찮기도 해서 다녀오라고 했는데도 굳이 가야 한다고 해서 결국 나왔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해당 식당은 맛집이었습니다. 다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는데 저 역시 이날 안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식사 후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그 여자를 봤거든요. 시모가 주치의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여자요. 전에 시모와 같이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날도 그냥 지나치기엔 좀 그래서 아는 척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급하게 어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올려다 보니 병원 간판이 많이 달린 대형 건물이었어요. 일단 점심시간도 끝나가고 어느 병원인지 몰라서 다시 회사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왜 있잖아요. 안 좋은 예감은 꼭 들어맞는 것처럼 이날 제 기분이 그랬죠.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날 이후 일이 많아서 나가서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프로젝트 준비에 또 회의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주말 근무야? 지난주에 일해서 이번 주는 쉬는 줄 알았더니 일이 있으면 나가야지 뭐 월급쟁이가 별 수 있나? 다녀올게. 그럼 일찍 들어오는 거지? 나가봐야 알지 뭐. 늦을 수도 있어. 암튼 상황 보고 전화하든가 할게. 남편도 나가서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쉴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시모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좀 해놓고 저도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까지 와서 그 여자가 들어갔던 건물 앞에 섰죠. 어머님이 평소 무릎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떠올랐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정형외과가 있는 층을 눌렀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해서 그런지 병원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는데요. 데스크 직원들도 손님 응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조심스레 의자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생각도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시모와 같이 진료를 보러 온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바로 뒤따라 나오는 사람은 그 주치의라는 여자였는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직원들도 남편을 보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걸로 봐서 병원에 자주 오는 것 같았고 여자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이날 대기 환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고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있어서 남편이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병원 입구까지 따라가서는 남편에게 자기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쁜데 나오지 마. 환자도 많은데. 잠깐인데 뭐. 커피 사다 주고 갈까? 아니야, 괜찮아. 진료 끝나면 전화해. 알았어. 자기도 운전 조심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남편에게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날 저는 손이 덜덜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둘씩 빠지니 데스크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서는 혹시 접수하셨을까요? 네? 아니요.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나 일하고 있어. 전화 못 받아. 이렇게 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모와 그 여자 사이도 보통 가까워 보이는 게 아니었고 남편은 아예 그 여자와 팔짱도 끼고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였으니 이게 바로 바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람이 맞다면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집에 온 뒤 혹시나 싶어서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도 했는데요. 여보세요? 혹시 박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좀 전에 현장에 나가셨는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어디라고 전해드릴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늦어도 오후 2시면 집에 왔는데 이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도 없었고 해가 지고 나서야 저녁까지 먹고 들어간다면서 문자만 오고 끝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남편은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왔고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피곤해. 주말까지 일하려니 힘들다. 일단은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 앞에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씻고 나서 TV 좀 보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졸리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는데 한참을 핸드폰을 하다 잠이 들었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떨리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는데요. 조심스레 남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들고는 바닥으로 내려와 남편이 혹시 깨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보며 병원에서 본 그 여자가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러한데도 설마 아니겠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닥치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바람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동창회 간다고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쭉 보다 보니
둘이 연락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와 맞물렸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눈이 맞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없고 기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이날 새벽 내내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주특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인 상간녀처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야, 너 저번에 걔는 아직도 만나냐? 누구? 걔 있잖아. 경혜였나? 아, 경화? 맞아, 걔. 정리한 지가 언젠데. 넌 능력도 좋다. 어디서 그렇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냐? 네 와이프는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너도 입 조심해. 괜히 입 함부로 놀려서 일 커지게 만들지 말고. 이런 식의 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본 여자 이름만 해도 5명이 넘었습니다. 제 눈에 잘나고 멋있어서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사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외모에 키도 작은 편이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 게 희한할 정도였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 여자들을 모조리 소송으로 걸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만나고 정리까지 한 여자들을 소송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남편과 만나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슈모도 남편과 그 여자가 가까운 사이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슈모가 남편에게 보낸 톡을 보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난 차라리 주영이 걔랑은 갈라서고 선미랑 잘해봤으면 싶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나도 의사 며느리 생기는 거야? 기대해도 돼?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암튼 저번에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나중에 내 며느리 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병원 차려줄 거야. 아예 시모가 나서서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했으니 저는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시댁 행사는 늘 챙기며 살았는데 여태 뭘 하고 산 건가 싶을 만큼 허탈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속마음을 알게 된 저는 당연히 이혼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제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 눈에도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시댁에 가야 할 때도 평소처럼 갔고 친정에도 남편과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 싶으면 남편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간 저 모르게 바람 피우고 있는 동안에는 평소와 다름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슬슬 저와 이혼할 준비를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 점점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퇴근 후 저녁을 먹었는지 아닌지 매번 제가 물어보곤 했는데 저녁은? 먹고 왔어? 먹고 왔냐고. 이렇게 묻는데도 대답이 없었고 자기 할 거 하는데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더 환장하는 건 저한테 용건이 있을 때만 말을 건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도 좀 과묵한 편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발 대답을 좀 하라고 해야 그제야 응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리 없던 저는 그동안 남편의 안 좋은 습관에 대해 고쳐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그 자체가 더 곤욕이기도 했네요. 식사할 때 젓가락을 터는 행동이나 쩝쩝거리며 먹는 소리,
여기저기 흘리면서 먹는 건 기본이고 먹고 나서 치우지 않는 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일하고 오면 피곤한 걸 누가 모르나요? 칼퇴근을 하고 집에 와도 저 역시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데 야근이 잦은 남편은 피곤한 게 더했겠죠. 외도 사실을 모를 때야 그런 남편이 짠했지만 정말 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날에도 남편을 보면 짠하기보다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걸 참느라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바꾸려 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바람도 한두 번 피운 게 아닌 걸 알았으니 이런 놈은 용서해서 다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빨리 버리는 게 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도 보고 카드 내역도 보고 차 블랙박스도 수시로 확인했죠.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람만 피우는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제 뒷담화를 아주 신나게 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특히 상간녀는 말끝마다 자기야, 내가 더 예쁘지? 아이,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나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래. 누가 더 날씬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비교할 걸 해. 자기 와이프 날씬하잖아. 그거야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관리도 안 하고 살도 찌고 아유 집에 가면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나 걔랑 말도 안 하잖아. 말 섞기도 싫다니까. 차마 이곳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을 정도로 대화 수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 외모에 대한 지적은 물론 성격과 비교까지 하는데 살면서 이런 모욕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을 직접 봤으니 제 속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게 저는 모든 치욕을 참아가며 변호사와 자주 만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준비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됐을 때 아무 예고도 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의사여서 아무래도 많이 배웠을 거고 똑똑해서 대처도 잘할 것 같아 틈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장을 날렸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는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소장이 상간녀에게 도착하고 난 뒤 남편은 놀랐는지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주영아, 오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 뭐가 오해인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뭔 줄 알고 아니래? 어? 궁금하네. 그게 뭔데? 한번 말해봐. 내가 생각한 거랑 같은지 보게 말해보라고. 걔는 그냥 내 친구야. 아, 친구. 나는 친구랑 그렇게는 못하겠던데. 너는 친구 사이에 그게 가능한가 봐?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 눈동자는 흔들렸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말로는 계속 아니라고 오해라고 했지만 제가 여유 있게 미소까지 보이자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너랑 이혼 안 해. 대신 그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걔는 그냥 친구라는데 왜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러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야 최주영, 너 정말 이럴 거야? 야! 이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일찍 들어와서 오해를 풀라며 친구 사이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짐을 싸서 가출을 했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저도 처음엔 시댁인 줄 알았는데 그 상간녀가 혼자 사는 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인 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걸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시모가 와서 한바탕 할 줄 알았지만 전혀요. 오히려 시모는 좋아했습니다. 전부터 남편의 폰을 보며 느꼈지만 시모는 의사 며느리를 얻을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있던 분이라 그런지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까지 집 나간 이 상황에 시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너 우리 정민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글쎄요. 넌 이미 진 거야. 뭐라고요? 넌 지금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결국 네 인생만 망하는 거라고. 그걸 왜 몰라? 차라리 잘 됐어. 소송할 거면 빨리 해버리고 끝내. 참나. 이혼도 빨리 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상간녀 소송? 참나. 그거 판결문 나와도 남들이 다 어떻게 아는데? 저 여자가 불린 저질렀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냥 너 혼자만 만족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 되면 알 거다.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시간 낭비였구나. 차라리 그때 빨리 이혼하고 내 갈 길 갈 걸 하고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모는 이날 제 앞에서 친정부모님 욕도 하셨는데요.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키셨네. 이런 상황이면 구질구질하게 이럴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이혼하고 자식을 데려가야지. 친정에서는 이거 아시냐? 너 이러고 사는 거 아시냐고. 아직 모르시는데 곧 알게 되시겠죠? 내가 말씀드려서 너 빨리 데려가라고 해야겠다. 그러세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전화 거세요. 얼른요. 본인도 알겠죠. 그게 쪽팔린 짓이라는 것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이날 제 앞에서 소리만 지르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일한다는 병원에 대해 알아봤더니 원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간녀가 쉬는 날을 골랐고 그날 마지막 진료 접수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일 마지막 환자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사실이에요. 남의 가정 파탄낸 의사한테 환자들이 진료받고 싶을까요? 소문이라도 나면 이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일부러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결국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병원 원장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병원 이미지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했더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간녀는 병원에서 잘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는 집 나갔던 남편이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너 어쩌자고 병원까지 찾아갔어? 말을 해! 야! 아이, 답답하네, 이거! 답답하지? 내가 그랬어. 그동안 밥은 먹었냐, 피곤하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봐도 제대로 답 안 해주는 너랑 살면서 내 속은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 내가 뭘? 자기 용건 있을 때만 입을 열잖아.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어? 그것만 딱 말해. 네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너네 잘못한 거 벌 받는 거. 우리가 뭘 어쨌는데? 어? 이게 또 입을 닫네? 아, 왜 말을 하다 말아? 난 할 말 다 했어. 이날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며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계속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할 말도 없었고 변호사님도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는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결국 답답해 죽겠는지 남편은 알았어. 네가 이겼어. 됐어? 뭐? 이혼 도장 찍자. 찍자고. 위자료도 내가 줄게. 나랑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너도 싫잖아. 이제 나 좀 놔주라.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욕을 해. 차라리 때려. 네가 몇 대를 때리든 내가 다 맞을게. 자, 때려. 욕을 하든가. 가정 파탄 내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고작 몇 대 맞고 끝내려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너도 가서 네 인생 살아. 이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난 아직 더 남았는데? 뭐? 아직 끝내려면 멀었다고.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습니다. 상간녀의 집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민사를 걸면 남편 통장과 부동산 가압류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가압류도 걸었습니다. 얼마 뒤 상간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잘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 천년의 사랑 같은 남편과 상간녀도 결국 싸우고 헤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짐을 챙겨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에 남편의 신발이 있었는데요. 늦었네. 왜 들어왔어? 나가. 그만하자, 주영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 살면서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실수는 이럴 때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닐 텐데.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다 끝났고 깔끔하게 정리도 했어. 다시는 걔 안 만나. 됐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가 직장에서 잘리고 양가의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너랑 이혼 안 해. 뭐? 그럼 나더러 뭐 어쩌라고?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너도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해봐야 남편은 제대로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혀 공감도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속이 터졌는지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상간녀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 병원에서 나와 몇 군데 옮겨 다녔지만 소문이 나서 오래 근무를 못하고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집안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똑똑해서 의사가 된 거지 집안에 돈이 많아서 병원을 차릴 정도는 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말을 실감했던 게 제가 아는 지인이 상간녀 친구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내가 링크 보냈는데 봤어? 방금 봤어. 그런데 정말 결혼한대? 둘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지? 그렇대. 뭐 듣기론 그 여자 집에서 또 사고 칠까봐 빨리 시집 보내려고 선을 보게 했나 보더라고. 지인이 저에게 보낸 건 상간녀의 SNS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상간녀는 SNS에 촬영을 했다며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놈과 그 난리를 피워놓고 그 사이 만나는 사람이 또 생겼는지 결혼한다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사진 올린 걸 보고는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상간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그 전에 몇 번이나 상간녀를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저한테 욕은 물론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내뱉었거든요.
구질구질하네 진짜.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라도 관리 좀 해요. 관리요? 네. 오지 말라고 해도 저 좋다고 만나러 오는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막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딱 보니 나라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네 진짜. 많이 배워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제 눈에는 그저 추한 불륜녀일 뿐이었습니다. 하긴 정말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가정에 있는 남자와 애초에 그런 시작은 하지도 않았겠죠.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요? 사람이 덜 됐는데. 저는 상간녀의 SNS를 보면서 결혼식장이 어딘지, 결혼식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냈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결혼식 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챙겨나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판결문과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봉투에 담아 겉에는 남편의 이름이 잘 보이게 적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으니 축의금을 내야죠. 제가 준비한 축의금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데스크가 아닌 상간녀 집안의 사돈 되실 분에게 가서 해당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식이 끝나면 보시라고 하면서요. 물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하객들도 많이 왔으니 결혼식을 치렀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과거 가정 있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어떤 집안에서 그런 며느리를 반기겠어요? 이렇게 되니 남편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다 끝났잖아! 정리했잖아! 그래서 말해줬죠. 네가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 인생은 내가 아니라 네가 망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만들고 그 여자도 그런 불행을 겪게 한 건 바로 너라고. 바람은 혼자 피우는 게 아니죠. 상간녀만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이제 남편 놈도 당할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으면 그냥 이혼하고 제 인생 살라고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이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싶으면 만났다가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고 참 쉬운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는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제 안의 상처는 더 골마갈 뿐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만 고통받는 것도 너무 억울했거든요. 살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막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었고요. 너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안 보여?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저를 붙들고 애원하고 또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영아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알려줘 제발.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어? 넌 계속 그렇게 살아. 참, 전에 너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상간녀 소송 그거에서 판결문 나와도 남들이 어떻게 하냐고. 뭐 대단한 소송인 줄 아냐고 하시던데 그거 집에 고이 모셔두려고 받은 거 아니라고 가서 전해.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느낀 건지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저 연기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스스로 죽일 놈이라고 우는데 맞아. 내가 죽일 놈이고 천하의 나쁜 놈이야. 조강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네. 잘못됐다 주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너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 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럼 내가 평생 같이 살 거라 생각했냐?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또 헛소리를 했는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남편을 본 친정 부모님은
그간 참고 있던 화를 내셨고 당연히 욕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고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겠다던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욕을 들은 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고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 사람 인성 안 바뀌죠? 아이씨, 다 끝나는 마당에 제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데요? 막말로 주영이 쟤는 뭐 잘한 줄 아세요? 제가 잘했으면 제가 한눈 팔았겠냐고요?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날 아빠는 남편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셔서 결국 뺨까지 때리셨는데 그러자 남편 놈은 더 발광을 했습니다. 내가 너네 전부 다 가만 안 둘 거야. 고소할 거라고. 고소. 알아들어? 아, 그래. 그럼 이혼 못하지. 뭐? 고소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너 지금 또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알아? 사실 이건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간 여러 여자들을 만났다 정리했다. 바람 피우는 게 주특기인 사람이라 저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대충 느낌이 왔기에 한 말이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아는 분이 말해주길 남편이 어떤 여자랑 걸어가는 걸 봤다고 해서 그 말도 생각이 났고요. 암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인생도 나락으로 보내줄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남편은 빳빳하게 쳐들었던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또 마음먹으면 이때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겠죠. 아직 이혼 도장 찍기 전이었으니 그걸로 또 소송하고 남편의 인생을 더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지쳤고 그간 할 만큼 했고 남편 역시 제가 한번 말한 건 끝까지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아서인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빠에게 맞은 것도 더 얘기하지 않기로 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바로 이혼 도장을 찍었다면 내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만큼 더 빨리 제 인생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우자 외도로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것 같아 힘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한 행동만 보면 상간녀만 나락으로 보낸 것 같아 보이지만 남편놈 인생도 망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가정 망친 놈이 멀쩡히 잘 살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간 소송을 하면서 전 남편 회사에도 이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요. 지저분한 사생활로 회사에서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그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다녔던 모양인데 결국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 친한 친구들은 물론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다들 전 남편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된 건 전 남편 친구의 와이프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 전 남편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는데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와이프끼리 모여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중 유독 저와 잘 맞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번 일에 대해서 당연히 다 말해주었고 그 일로 친구들 사이에서 전 남편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이직은 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취업 부탁을 하려고 연락했다가 다들 거절하거나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차단을 했다고 하더군요. 의사인 상간녀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는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서울만큼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방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적응을 못하고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으니 본인 또한 후회하고 있었겠죠. 저는 이혼하면서 전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 바람난 거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과만 보면 상간녀 인생 망한 걸로 보여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이혼 후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다고 말이죠. 자기 하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스스로 자책하며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날 전 남편의 말을 무시했고 그날 이후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선택에 후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울면서 보낸 시간들이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바보 같더라고요. 대신 제가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한 것들은 절대 후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면 내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 괴로운데 둘은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요. 어디선가 봤는데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당한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겪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 제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나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도 할 걸 하고 말이죠. 참, 이혼 후 전 남편과 시모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이라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느 토요일 아침 약속이 있어 외출했다가 길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게 싫은데 전 남편은 제가 반가웠는지 주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웃으면서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하지도 않은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말하는 도중에 무시하고 바로 가버렸는데 그게 아쉬웠던 걸까요? 며칠 뒤 집 앞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강이를 팔로 시원하게 차줬습니다. 뭐? 어머니가 연락해보라고 했다고? 그날 그렇게 바로 가버려서 엄마가 좀 아쉬우셨나 봐. 오랜만에 봤는데 얘기라도 좀 하면 좋았을 걸 하셨거든.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갔을 때가 생각나셨는지 그날 이후로 너 얘기도 자주 하셨어.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게 아니라 네가 만난 여자 중에서 시댁에 잘한 여자는 나뿐이었던 건 아니고 종처럼 부릴 땐 언제고 그게 아쉬우니까 연락해보라고 한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너라면 이렇게 절대 못 찾아올 텐데 쪽팔려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 설마 아직도 힘들어? 나 때문에 고통스럽냐고. 아니, 난 너무 후련한데?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서 미련도 없어. 힘들고 아쉬운 건 너겠지. 그러니 여길 찾아온 거고. 난 그게 아니고, 아야! 아니 왜 발로 차? 아우, 아파. 너 같은 놈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더라고. 저번에 아빠가 그러시더라. 법원 앞에서 본 날. 너 주둥이만 산 것 같다고 뺨한 대로 부족했다고. 잘 됐네. 너 기다리고 있어. 아빠 오시라고 할 테니까. 오늘 어디 한번 실컷 맞아봐. 아니야. 이거나. 너도 그때 그랬잖아. 때리면 다 맞아준다고. 지금이 그날이네. 저는 이날 전 남편의 옷을 잡고 놔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라 그런지 힘을 이길 수 없었고 제 손을 뿌리치고는 뛰어 도망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저한테 한 대 맞았다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그날 이후 절대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특히나 가족에게는 더 그렇죠. 익숙해서 함부로 하고 막대하게 되지만 나보다 더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한때 전 남편의 외도로 정신이 나갈 만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언제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과거만 보기보다 앞만 보며 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저도 완전히 괜찮아지겠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